75쪽 내용 보도록 할게요. 75쪽부터 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는 작년에 우리가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기억을 좀 더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요 도시와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서울과요, 지금의 서울은 크게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요 지역, 요 범위만 서울이었는데, 지금은 저 외곽에 있는 요 검은색, 여기가 현재 서울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도시는요,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래 도시는 규모가 작았어요. 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고 기능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넓으면 관리만 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 저렇게 좁은 예전에 한양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는요, 이렇게 한강의 위쪽과 그 한강의 북쪽이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이렇게 수많은 다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요 내용 먼저 빈칸 한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같이 그냥 읽으면서 볼게요. 상업기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지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도시의 중심 부분에 입지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주거기능 같은 경우 작년 했던 내용을 보자면 그 높은 임대료를 지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공업기능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 중심부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위치하기 힘든데요. 상대적으로는 상업기능보다는 바깥쪽, 주거기능보다 약간 안쪽,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입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핵도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러니까 시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만 있는 곳이 단핵도시라고 한다면요. 부도심이라 해가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도심의 도시의 중심인 도심에서 그 많은 기능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심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부도심들이 생겨나는 도시들을 이제 핵이 여러 개 달해 가지고 다핵 구조 도시라고 부르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장로라고 하는 본래의 중심지 구도심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죠. 이제 20년 넘게 됐으니까 상무지구로 불려지는 이 부도심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다핵 구조가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핵이 더 많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음. 지역 분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기능도 다양해지는데요.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서 나뉘어진 현상을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이 나누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접근성입니다.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유리한 곳,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가까운 곳이니까 서울은 지금 요 지도에 보면 이런 곳들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이 이제 도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땅값도 비싸고 지대,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도심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기능과 상대적으로 지대나 지가가 저렴한 외곽 지역에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칸 또 채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다 의미부터 보시면요.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여러 기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현상을 지역 분화라고 하는데요. 도시 내 지역에 따라 접근성, 지대, 지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인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접근성입니다. 도시 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도달하기 쉬운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심 지역의 외곽 지역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나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대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땅에 대한 대가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치죠. 땅의 가치죠. 그래서 토지의 가격 같은 경우도요. 도심이라든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처럼
그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들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반면에 주거 기능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된다면 여기 보시면 작년 했던 그 그림이죠. 도시 내부 구조에 모습도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가운데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지역이 나타나고, 작년에 중간지역 했는데요. 중간지역은 원래는 주변지역이었으나 그 바깥쪽에 새로운 주변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나타난 게 중간지역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은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죠. 그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했으니 잠시 뒤에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역 분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크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집심 현상, 도시의 중심 부분을 집중한 현상, 집심 현상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 같은 경우는 도시의 중심 부분으로 집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심 현상, 이별하는 걸 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별한다. 도심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현상, 이를 이심 현상에 불렀습니다. 이렇게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지역이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심 현상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 이심 현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채우시고요. 빈칸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집중한 곳이래요. 그래서 관청도 있고요. 대기업의 본사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본점이 있고요. 백화점이나 전문 상가 같은 이러한 고급 서비스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 도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곳이 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 공동 현상은 그 주거 기능이 바깥에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낮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 우리는 인구 공동 현상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도심 같은 경우는요,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있는 교통로의 주요 결절점이라는 거,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부도심입니다.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기 때문에 도심에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과밀한 현상을 좀 막아주시고요.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형성된 곳이 부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지역은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건 현재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도심으로부터 빠져나온 공장, 주택, 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변 지역보다 먼저 만들어졌었던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들이 좀 덜 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이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이 중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가보도록 하죠. 주변 지역은 새롭게 형성된 주택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나타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농촌 경관이 곳곳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해서 도시의 녹지 공간도 보존하면서 시가지,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현상인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게 뭐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통해서 좀 서울의 이제 모습들 살펴보자면요. 서울의 중심인 도심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 거죠. 서울의 시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시의 중심 가운데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 바깥쪽에 어디가 있어요?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노원구.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대부분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나타나겠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도심 지역은 이렇게 빌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지역은 뭐예요? 도심의 성향인 거죠.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이 발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요, 광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놔져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가 이제 서울의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요 색깔이 다른 것들이 그 노선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색인 거 하나, 초록색 하나, 그 약간 남색 하나, 요 주황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도 있고요. 이렇게 5개의 노선이나 서울의 도심 지역을 이렇게 지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명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명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상위의 공시지가
보자면 전부 다 어디야? 다 명동 쪽이에요. 요 지역 안에 우리나라 비싼 땅 10곳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크기는 이렇게 작았어요. 여기 1914년이라고 된 거 있죠. 1914년에 한양, 서울은 요만큼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요 바깥쪽에 있는 정도 제일 넓어진 저희 1995년에 저 정도까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초록색은 뭐예요? 요 초록색이죠?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막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 정도 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탐구활동 서울의 토지 이용이라 되어 있는데 A, B, C, D 그 위치 살펴보시면서요.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 한가운데 있는 A지역은 도심 지역이죠. 여기 이제 도심인데요. 대기업의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요. 유동인구 많습니다. 주간 인구지수는 작년에 했는데요. 상주 인구분의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분의 주간 인구, 낮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백분율로 나타낸 게 주간 인구 지수였죠. 그랬을 때 이 주간 인구 지수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도심 지역입니다. 두 번째 P, 아까 노원구로 써졌던 곳이 있죠. 이 바깥쪽 이런 지역은요, 주거 기능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되어 있고요. 상주 인구 많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간 인구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워낙 도심이 과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도심들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도심 중에 하나인 여기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강남구예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IT 기업이나 전문 서비스 업체 많이 입주하고 있고요. 대규모 상가나 유흥 편의시설 입주하고 있어서 도심에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이 부도심에서 어느 정도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지역은 이제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조업이 일집하고 있는 이런 중간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습보다는 좀 더 낙후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탐구 활동 보도록 할게요. 인구 공동화 현상과 주간 인구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76쪽 제일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빈칸 채워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에 해당하는 지역 여기죠.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는 적어요.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상주 인구 가장 적습니다. 한 15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 인구는 적지만 업무 기능이 집중되고 있어서 주간 인구 지수는 가장 높습니다. 낮 시간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 지역은 서울의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가 강남구인데요. 상업이나 업무 기능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요, 아파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도시 인구니까 도심 지역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낮 시간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요, 강남구가 더 많습니다.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여기 다 지역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네요. 여기는 어때요? 상주 인구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노원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주 인구 많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지만 주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도심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여기 마지막에 서울의 도심 학교 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나 7, 80년대에 강남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소위 이름 많이 알려진 명문 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 요 강남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강남 지역이 교육 특구처럼 이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대도시권의 형성으로